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지난번에 퀄컴을 중심으로 디지털 셰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디지털 셰시와 자동차 OS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예로 이제 BMW가 퀄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비디아하고 디지털 셰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는 과거에는 적어도 2020년, 뭐 지금도 그런 경우 있지만은 많지만은 2020년경까지는 모든 ECU 70개나 많게는 100개가 넘는 ECU를 각각 제어했었죠. 그런데 2019년에 테슬라가 모델 3에 적용하는 통합 제어기를 시작하면서 이 고성능 컴퓨터 세개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다른 메이커들 대부분 그 벤치마킹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서야 돼. SoC라고 그러죠. 시스템 온 칩. 반도체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가 끼어든다는 것이고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고성능 컴퓨터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디지털 셰시가 그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죠. 자동차 전자 DE 아키텍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를 우리 디지털 셋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로 제가 지난 시간에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셋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콕핏 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솔루션이고요. 그 스냅드래곤 오토 커넥티비티 이게 연결성을 위한 거죠. 예,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라이드 이것은 자율주행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카투 클라우드는 무선 업데이트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퀄컴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동차용 그 디지털 셰시에 뛰어드는 업체로서는 엔비디아, 퀄컴, 모빌아이 등이 이제 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좀 더 고성능에 치중하는 편이고 퀄컴은 이 시장 점유율이 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죠. 그 배경에 작년 9월 달인가 2023년 9월 달에 BMW가 그동안 그 주로 사용해 오던 모빌아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퀄컴으로 그 구매처를 바꿨죠. 모두 바꾼 건 아니고 아직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배경이 있고 또 아직 그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퀄컴으로 바꿈으로써 그때 퀄컴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퀄컴이 모빌 아이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흔히 자동차 운영 체제라고 말하죠. 그냥 OS라고 표현하기로 하죠. 이제 자동차 OS는 BMW OS 8.5부터 시작해서 9.0, 10이 지금 내년에 나오죠. X라고 그러죠. MB OS가 있고, 현대가 CCIS가 있고, 토요타가 아린 OS, 폭스바겐의 폭스바겐 OS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에 언급한 회사들 외에는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언급된 회사들은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변화가 조금씩 일고 있죠. BMW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오픈 소스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도 내후년부터 같은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토요타는 아직 아린 OS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고요. 폭스바겐도 폭스바겐 OS를 고집하고 있지만 리비안하고 샤오풍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의 목표대로 갈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MBOS는 그들의 자체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구글 맵하고 협력해서 지도 분야에서 또는 유튜브 분야에서 협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도메인 OS, 그러니까 그 컴퓨터 용어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그게 10년 전부터 시작한 그때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등장했던 2014년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베이스로 또 오픈소스죠. 그걸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운영 체제는 실제 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BMW는 리눅스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로 가고 있고 이것도 차종에 따라 아직 리눅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바뀐 것도 있고요. 또 구글 내년에 나올 이제 OS X, OX 10일 경우에는 아마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베이스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글 계정을 사용하느냐
자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아직은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달 드리기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이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그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G는 결국은 통신 속도를 말하는 건데 통신 속도가 원활치 않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기술들이 적용된 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클라우드도 지금 모든 이 인포테인먼트 관련 내용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 클라우드가 또 엉뚱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 되고 있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도 그것이 완전히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조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투자은행들이 인공지능 전력 확보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일고 있답니다. 또 빅데이터는 이 분야에서는 역시 중국이 앞설 수밖에 없죠. 중국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프라이버시 같은 이야기를 별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를 더 빨리 그 보편화하고 사업하는데 그 일조를 하고 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보편적입니다. 그 자율주행은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은 레벨 5를 이야기하지 말고 레벨 2, 3, 4 그러니까 ADAS라고 표현한 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조건으로 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로보택시라든가 뭐 셔틀 그리고 농업용 그 농작 기계 뭐 건설 장비 정도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봐야 되고 특히 인공지능 학자들이 주장은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자면 레벨 5 자율주행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BMW OS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잠깐 짚어보자면 BMW OS 9은 너희 OS 8.5하고 좀 다른데 OS 8.5 기본적으로 리눅스고요. OS 9은 이제 그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한 건데 베이스는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죠. 하드웨어는요. 이제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BMW는 아이드라이브를 주로 이야기하죠. 터치 스크린의 반응, 음성 제어에 대한 음성 인식의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사용해 보았지만은 나인이라고 해도 가끔씩 그 터치 스크린에 대한 반응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OXX에서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뉘앙스라는 회사가 음성인식 기능을 자동차에 처음 소개했을 때 한동안 해보고 이건 좀 아직은 멀었다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적어도 기능을 모두 다 완전하게 뭐 챗GPT까지 정도 수준으로 생성형 AI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음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그대로 운전자가 말한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크린에 표현해 주면서 그대로 이제 받아쓰기 하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자연어 수준으로 가면은 그 메이커마다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실제 자동차하고 내가 그 내용이 좀 엉터리를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그 수준까지 간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아예 내가 정확한 명령어를 제시해야만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발전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를 사용하는데 이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이제 5G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G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5G를 도입되기 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안전을 보장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도 그 5G가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는 빠른 응답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또 이게
이 ADAS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데 이제 같이 일조를 하겠죠. 이게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레벨 2, 3 하면서 ADAS라는 용어,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병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DAS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어느 지역도 모든 조건에서 자동차가 원하는 속도, 원하는 조건에 다 달릴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적으로 그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책임지지 않고 적어도 그대로 자동차 사용 설명서 쓰여 있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태에서 봤듯이 법정에 가면 다 테슬라가 이깁니다. 자,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비디아를 사용합니다. 퀄컴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비슷하죠.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들이 표방하는 MBOS의 특징은 파트너들에게 개방성이다. 이 관련된 업체들에게 그 오픈 소스를 해서 여러 가지 이 앱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고객과 일대일 관계, 개인화, 이것은 이제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이 보안을 보장해주자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OTA에 대한 지속성, 이게 이제 커넥티비티에 연결되는 거죠. 그 속도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 올인 SoC, 시스템 온 칩이죠. 이게 반도체인데 처리 용량 속도가 254 TOPS. 글쎄요, 저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보다 높지 않죠. 2020년에 랜드로버가 디펜더에 처음에 탑재했던 선보였던 것이 700 TOPS입니다. 그때 퀄컴 거였어요. 근데 엔비디아 거서 254 TOPS인데 이건 단계가 있었겠죠. 그 과정이 발전이 계속 1년 이거 발표한 1년 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달에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목표는 어쨌든 레벨 3의 자율주행 최대 130km 시속 속도에서 레벨 3를 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일거에 테슬라처럼 일거에 모든 걸 한다고 뭐 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된 이제 라이다 등이 상당히 지금 요새 주목을 끌고 있죠. 자동차 회사마다 이 고정형 라이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차체 앞면에 하나만 탑재한 회사도 있고 또 뭐 최근에 시승했던 로터스 엘레트라 같은 경우는 차체 앞뒤 좌우 네 개를 탑재해서 그 모든 것을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발레오 같은 경우는 눈과 빛까지 감지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채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특징은 구글 맵을 통합했다는 겁니다. 예, 구글 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해보시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 이 지도를 확인하는 데서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A맵이 있고 한국에서 T맵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 도로 상황 예측 제공 이런 것들 중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 더 유튜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앱은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유튜브를 보고 운전하는 것은 그 안전 때문에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동승석 앞에도 디스플레이 창을 달거나 뒷좌석에 그 내비 별도의 디스플레이 창을 최근에 다시 또 부활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배경에는 뭐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로 인한 수익을 15에서 19억 유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투자를 2020년대 중반까지 전체 R&D 투자의 25%를 소프트웨어에 할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OTA 업데이트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 발생을 지금 예견하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무선 업데이트 통해서 수리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하는 거 있겠지만 결국 이제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던 그 사후 판매,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 통해서 기능을 판매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근데 레거셉터 중에서는 BMW가 지난 6월 달부터 5,995달러인가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아이다스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6,000달러에 내년 1월부터 가격이 거꾸로 됐나요? 1년 1월부터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도 내년 초에 출시될 아이오닉5에 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기능을 삽입해서 몇 가지 이 패키지로 해서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패키지보다는 낱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저는 자동차에서 패키지 옵션에 대해서 별로 맞듣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까지 모두 다 사용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올바로 작동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나누어서 판매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는 그동안 우리가 메케니컬, 그러니까 기계적인 특징의 것을 설명하다가 아주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컴퓨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뭐 드리프트를 이야기하고 스핀트를 이야기하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모터스포츠 분야도 지금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발전했죠. 전기차 시대의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포뮬라 원도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중국차가 우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자동차를 사용한 나라들의 소비자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중국차의 BYD 같은 경우 마무리나 품질이 앞선다고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팔리냐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스마트카를 그들이 활성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유저 익스페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더 비중을 뒀고 그들에게 그것을 더 설득력 있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재팬 모빌리티 쇼, 동경 모터 쇼, 거기 가서 그 BYD 차 몇 차 정도를 봤는데 그때 제가 쓴 칼럼이 2%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개념의 자동차를 관점으로 봤어요. 자동차를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시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어떤 형태로 스마트카가 나한테 다가올지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일부 많은 기자들이 BYD 공장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러 갔었는데 실제 시승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잠깐 약 2, 3분 정도 타보는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저도 같은 기간에 미국 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BYD가 내년 1월 초에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국적 관점에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미케니컬 측면으로 가느냐 스마트카로 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BYD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에 대해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디지털 셰시, 자동차 OS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